그 제가 잘 아직 공부가 덜 된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김준 박사랑 진행하고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전공 분야를 하는 부분이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분석이 아직 다 안 끝나서 그건 다음 기회에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 전공하고 관련이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새로운 이쪽 분야를 좀 소개하는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자 좀 준비를 했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급하게 밥을 먹다가 보니까 목이 잠겨서 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 그 타이틀은 뭐 거창하게 달았는데 그냥 약간 최근 들어서 변화가 초등교육 시장이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경험주의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마 들어보면 뭐 끄덕끄덕 할 정도의 그런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데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어, 미래는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감히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이렇게 좀 넣어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 누구도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의 증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도 한몫을 하거든요. AI를 분석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가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제 이게 2005년도에 나온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보면 2060년이 되면 1000달러로 살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사람 전체 뇌보다 빠르다. 처리 속도가.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처리 속도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어 그러니까 사람이 여태까지는 뭔가를 주도하고 적응하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기술적으로 발전이 빠르다 보니 사람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의 주요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앞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교육 쪽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카네만 얘기도 이제 교육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총 5가지의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것, 그 중간 어느쯤이 프로비치 기준이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라플라스는 이제 확률을 넣어서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채택되고 많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 연구 활동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후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기준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는 있어요. 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불확실한 의사결정에서의 기준은 부모가 내 아이를 어떤 교육을 시키거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비관적으로 아니 그 뭐 낙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느끼기에 가장 후회가 안 되는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후회가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게 지금의 교육 과정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체계 틀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튀어나가고 못하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도태되고 중간쯤에 평균이 되는 그 중간쯤 어느 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도태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걸 공부하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은 뭐야 이런 식으로 알려줘서 이게 순차적인 교육 방법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이 방법이 이제 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굉장히 그러니까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 체계가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측정이 가능하죠. 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측정 기준들도 다 있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파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경영 쪽이신 분인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됐을 때 뭔가 자유로운 생각, 혁신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OECD가 OECD 뭐 잘 아시겠죠? OECD가 2030 러닝 캠퍼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콤파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제시를 하냐면 뒤쪽에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러닝 콤파스라는 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BL이라고 하죠. 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다음에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플립 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문제를 하기도 하고 크리티컬 띵킹은 어, 해석이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뭐 기존의 이제 그 해석으로는 뭐 비판적 사고, 비판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좀 그 OECD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 보면은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크리티컬 띵킹은 깊이 있는 사고예요. 그런 식의 이제 좀 접근이고 뭐 하여튼 그 이 결론으로만 말하면 이제 OECD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서는 하는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교육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물건을 만들 때도 마케프라고 뭐 테크놀로지 푸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제품을 먼저 만들었고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렸는데 지금은 이제 고객 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의사결정이 그 제품은 많고 수요는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 파워가 고객 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켓풀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선택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게 교육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교육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에서 그게 다였다면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부터 적용되는 그 고교 선택제인가요? 뭐 하여튼 그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은
그런 것들이 이런 일환으로 이제 그 채택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초등교육과정은 이제 7차 교육과정인데 2020년 22년도 교육과 그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그 7차냐 6차나 이런 과정은 엄청 크게 바뀌는 거고 연도마다 이제 계속 조금 조금 개정된 게 나오는데 2022년 초등교육과정 개정판은 OECD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초등교육은 이런 OECD에서 얘기했던 이런 교육들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으로 채택을 해요. 그 전까지는 교육과정이 이 뒤쪽에 좀 설명이 있어요. 그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미래 사회에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는 필요한 가치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개발할 거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게 좀 재미있었는데 항상 과거에는 기술이 선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교육이 그 다음을 따라가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 기업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어느 순간 이걸 넘어가게 돼요. 이게 1970년대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970년대 이후에 교육이, 다시 말하면 똑똑한 연구자들이 기업보다는 학교 쪽에 더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산업을 이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다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기술이 지식을 앞서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기술이 지식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술이 돈을 더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이제 그 교육 쪽에 연구소나 대학원이나 이런 교수나 이런 식으로 이쪽에 배치가 돼 있는 게 이제 일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언제든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OECD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OECD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PBL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탕이 되는 게 경험주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경험주의 교육은 이게 인지 발달, 인공지능 쪽에서, 그러니까 그 인지 발달은 인공지능 쪽에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이론들인데, 이거는 이제 아동을 관련된, 그러니까 초등하고 중등까지만 보는 인지 발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크 루소가 처음에 이제 이 아동에 대해서 교육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 1700년대에 그런 연구를 벌써 했더라고요. 대단한 분인 거죠. 장자크 루소는 그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설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동 발달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그 이후는 거의 없다가 이제 제임스 설리라는 사람이 이제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로이드가 또 프로이드는 심리학으로 유명하지만 아동 관련된 인지 능력 이것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비고스키라든지 이런 분들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학습지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몬테소리. 이 몬테소리 이 연구자 마리아 몬테소리 이분이 만든 교육 방법이 이제 몬테소리에 적용이 돼서 우리들한테 이제 아이들 학습지나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경험주의 교육이라는 걸 최초로 명시를 해서 이게 경험주의 교육이야. 이 아이들 초등은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라고 탁 주장한 게 이제 그 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지 발달을 체계적인 연구 방법으로 수행을 한 분이었고 1938년이면 굉장히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나중에 그러니까 좀 최신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발달한 연구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전까지는 아동을 그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배우는 대로 그냥 뭐 알게 되는 그런 형태였다면 이제 존 데이가 여러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찾아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이 뒤쪽에 이제 이런 연구자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그 존 디에 거쳐서 이제 그 피아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이쪽 연구자고 피아제 그다음에 브루너 그다음에 하워드 그 가드너까지 이제 연결되는 이제 연구들이 이렇게 쭉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 처음은 이제 그 존 듀이인데요. 존 듀이는 이제 사교 그 세 가지 이제 원칙 같은 걸 내놔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게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 0세부터 2세까지는 빼고 보통 2세부터 11세 이 정도까지를 이제 인지 발달 과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 듀이는 이 세 가지 이제 원리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상호작용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경험 성장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냅니다. 상호작용의 원리는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호작용은 공간적인 영향에 의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뭐 맹모 삼천지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런 학문적인 연구 결과 이게 이제 검증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상호작용의 원리에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 그 연속성의 원리는 그, 지능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딱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의 누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경험 성장의 원리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존 디가 이제 그 전까지는 똑똑하고 뭐 멍청하고 이런 거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존 디가 이거는 능력이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시킬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주의 교육 이 초창기에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학습자가 이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식의 재구성 본인 스스로가 지식을 재구성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교육 과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이런 거 필요 없고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이 통합의 개념 이게 쪼개는 것보다는 통합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의 그 교육 체계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아이가 이 경험주의 교육의 틀로 얘기하면 내 아이가 게임만 해. 그래도 이거는
경험이 교육이니까, 생활 자체가 교육이니까 이것 자체도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그 교육이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교육 체계하고는 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배척까지는 아니지만 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아제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인지발달 4단계라는 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인지발달 4단계는 뭐냐면 0세부터 2세, 2세부터 7세, 뭐 7세부터 11세, 11세 이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어, 그 인지가 발달하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죠. 그래서 뭐 2세부터 7세까지는 전조작기라고 해서 이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 뭐 2세부터 7세까지는 서열이나 보존 관련된 거를 이제 이해하는 시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냐면 0세에서 2세까지는 물 있잖아요, 물. 물을 물컵에 주면 이게 물이야. 근데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형태에다 놓으면 이걸 다른 것으로 인지를 해요. 근데 7세, 그러니까 2세부터 7세에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물성이 같은 거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이제 전 저작기라고 하는 2세부터 7세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세부터 11세는 이제 비교나 이런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가 취합하고 뭐 이렇게 혼합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지고, 11세부터는 이제 어, 강한 자의식으로 인해서 본인 주관이 들어간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피아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많은 비판이 있죠. 왜냐하면 0세부터 2세가 맞냐, 1.5세나 1.8세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조작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세부터 7세까지에 일어났던 것을 조금 과소하게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아제 이론이 많이 이쪽 경험주의 교육 쪽에서, 특히 인지발달 쪽에서 쓰이는 이유는 이런 단계별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다르니 거기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 때문에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브루너의 이제 나선 교육 과정이나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아주 고난이도의 이론들 아니면 어떤 것들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서 알려주면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브루너의 이론은 아이가,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렵고 쉽고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 어떤 이론이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 나선 교육 과정이고, 그래서 쉽게 이제 교육 과정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팅을 봐야 되나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브루너의 발달 연습은 이제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습 태세, 학생들이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요구 상태, 이게 어,
실제로 배운 교육들을 조합하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정보를 발견했을 때 이 발견이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탐구해서 나오는 발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을 해봐야 그 지식적인 부분, 인지의 발달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걸 다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다양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주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게 교육 예를 들어서 국어나 수학처럼 교육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국어 교육 자체도 경험이고 수학 교육 자체도 경험이다.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워드 가드너의 이제 지능 이론은 이제 이거를 좀 여태까지 이제 경험주의 교육을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걸 어떤 지적 수준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국은 골에 가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골을 위해서 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자체가 발달되기도 하고, 쇠퇴하면 다른 능력으로 그걸 다시 보완해서 더 골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주의 교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이 좋게 어, 그러니까 석사 과정일 때 거기를 갔었죠. 캠브리지에 이제 5일 정도 갔었잖아요. 근데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세미나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우리한테 막 해줬는데 거기서 했던 문제들이 이런 문제였어요. 현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이제 했었는데, 그게 거기만의 특징인지 이건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 교육에서의 특징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한 번만 해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교육받았던 거랑은 다른 형태의 접근 방식이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신선했고, 그들이 이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이제 봤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주의 교육에서 얘기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이제 총 8개, 나중에 이제 실존지능이라고 해서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하지만 8개의 이제 지능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 뭐 음악지능, 이런 형태로서 8개가 있는데,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제 예시를 든 게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마이클 조단은 방법적으로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지능들이 발달했지만 지능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지능의 그 차이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인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적인 지능의 끝과 뭐 어떤 학문적인 지능의 끝이 뭐 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등급이다라고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교육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달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그 지능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 그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능 경험주의에서의 그런 교육은 어,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유경 교수님 교육 그 수업을 들을 때 편견을 가진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 프라이밍 이펙트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점화 효과라고 해서 내가 어떤 성공적인 기억이 있어. 뭔가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생각해내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지금 문제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상승하고 상승된 자신감이 자존감 상승, 그다음에 주도적 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 이제 노력이 돼서 성공을 이루는 이게 이제 머리에서는 이제 승자 효과라고 하는데 이 승자 효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조그만 성공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결국은 승자의 뇌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이건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걸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새로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려도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경험주의 교육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이제 이론들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승자 효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클 타이슨이에요. 마이클 타이슨이 원래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마이클 타이슨 그때도 엄청 크고 엄청 이제 막 그 우락부락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생 때도 근데 아빠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타이슨보다 훨씬 왜소하고 힘도 약한 아이를 권투의 스파링 파트너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시합을 시켜요. 당연히 이제 마이클 타이슨은 훨씬 힘이 세니까 몇 대 때리고 이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센 사람, 조금 더 센 사람에서 계속 누구든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나중에 세계 챔피언까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사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승자 효과 자체도 경험주의 교육 쪽에서 가져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험주의 교육에서는 아까 계속 지금 뭐 승자 효과, 작은 성공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만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경험주의 교육에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게 성공하면 더더욱 좋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가치 있는 경험이에요. 실패는 가치 있는 경험과 가치 없는 경험으로 나눠지는데 가치 있는 경험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상황이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 그걸 가치 있는 경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도 경험주의 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경험주의에서 이거는 이제 그 제 그 졸업 논문에서 썼던 이제 장표인데
혁신을 위해서는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이뤘을 때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더라. 그 빈도는 비슷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보다는 빈도는 낮지만 훨씬 더 창의적인 어, 아이디어를 내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폴리네이션 이론이거든요. 경험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경험도 내가 국어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승마도 하고 뭐 발레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은 더 좋은 인재를 만드는데 인지 발달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게 이제 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시한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걸 이제 했는데 이게 열흘 후에 이게 다시 이제 기억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읽기만 한 거는 10%, 소리 내지 않고 읽기만 한 거는 10%, 듣기만 한 건 20%,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한 건 30%. 근데 이제 직접 시연한 거, 그러니까 앞에서 시연한 거를 듣고 보고 한 거는 50%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직접 해본 거는 70%. 그다음에 직접 한 것을 프리젠테이션 하면 90%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러닝 피라미드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비판을 받죠. 아까 뭐 그 저기 뭐야 피아제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10% 맞냐 이런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직접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 이거부터 이제 좀 저는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이제 소팅 머신이에요. 소팅 머신인데 이건 잘 알죠? 이렇게 이게 막 오는데 무게가 무거우면 이렇게 딱 구분되는 아주 간단한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내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5, 하나는 2.5, 하나는 4.5 사이즈예요. 무게와 재질과 색은 동일합니다. 이거를 종이를 이용해서 뭐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제가 뭐 이쪽 이거는 해봐서 아니까 종이를 이용해서 뭐 하여튼 뭘 이용해서든 이거를 30개는 안에가 뭐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딱 불렸을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1분 내에 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낸 문제예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는 45분 수업이잖아요. 1시간 동안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직접 만들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0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이후로 35분 동안 이걸 직접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이 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세 개의 공이 있어. 공은 이거를 이거 공은 이제 굴려볼 거 아니에요? 굴렸는데 크기마다 구별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다들 침묵으로.
어떤 의견도 좋아요. 어떤 의견도 좋아요. 이게 이제 그 PBL이고 이게 경험주의 교육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이거를 답을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가 틀린 답이에요. 아이들은 어떻게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화살표 방향에서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빠지게 되죠. 큰 거는 안 빠지고 건너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중간 게 여기 걸릴 수 있잖아요. 여기 걸리면 여기 막아버리게 되니까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게 이제 그 뭐 가속도와 이런 걸 계산하면 이렇게 위에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보이세요?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두 번째 게 간격이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상자 그 구멍에는 조그만 거 빠지고 두 번째 거는 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상자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구멍에서는 큰 공이 걸리게 돼 있어요. 위에 거에서 가까우니까 속도가 안 나서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해보고 나서 다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속도가 빠르니까 넘어가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걸리는 게 하나라도 생기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기도 해요. 그래서 구멍만 두 개를 내는 거죠. 처음에 이제 굴리면 얘는 건너가는데 이 원래 크기보다 아까는 되게 커요. 공보다 좀 더 크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공에 딱 맞게 사이즈를 하고 요 밑에 이 화살표 돼 있는 요 부분을 라운드를 지게 해서 그러니까 잘 안 걸리게 큰 거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면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고 이제부터 이제 정답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부터 이제 정답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이긴 한데 그러면 요걸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정답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푼 거예요. 한 45분 만에 어떻게 했냐면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약간 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 위쪽 여기서 요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이 요 모퉁이에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이게 해결이 되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왜 해결이 되냐면 제가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요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공이 굴러가면 작은 공은 1.5cm잖아요. 두 번째 공은 2.5cm고 그런데 지름이 1.5와 2.5는 1cm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각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이게 2.5예요. 그러면 이 공은 벽에 구멍을 닫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름이 구멍보다 더 커지고 이 각을 둠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PBL이 되는 거죠. 이런 교육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정답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아까는 작은 거부터 떨어지잖아요. 작은 거부터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큰 거부터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높이에 장애물을 두고 이렇게 공이 굴러오다 걸려서 이렇게 기울어진 대로 떨어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큰 거 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 거 떨어지고 맨 마지막 끝으로 가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이제 요 요거고, 가장 정답은 요 다음 장인데, 이것도 거의 퍼펙트한 정답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냥 공을 굴리는 거죠. 공이 굴리면 점점 벌어지는 이 빨대 때문에,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 지름을 넘어가면 그냥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기둥 두 개 세우고 굴려서 벌어지는 순간 어느 순간 떨어지는데, 이 지름이 1.5cm가 넘어가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지금 초등은 이런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PBL이고, 이게 경험주의 교육이고, 이게 Problem Solving Learning, 이런 쪽 관련된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자율주행 자동차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요 제가 사례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한 교육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이제 아두이노예요. 아두이노고, 이게 이제 요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줬냐면, 요 파란 초록색 청테이프를 닿지 않게 이게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해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였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또 이거는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제 여기 앞에 뭐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적외선 센서예요.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에서 우리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쓰는 초음파 센서랑 기능은 동일한 거예요. 얘는 이제 저렴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주문한 건 뭐냐면,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 이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뒤로 왔다가 좌회전이든 우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육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이게 경험주의 교육에서 얘기하는 PBL 관련된 거다. 저는 이런 자율주행 자체를 이게 이제 브루너의 스파이럴 러닝 관련된 거잖아요. 자율주행도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만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코딩이 지금은 이제 엄청 기능이 좋아져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냥 갖다가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두이노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가 그냥 로직하게 배치만 잘하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 또는 사물인식, 객체인식, 안면인식,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못했던 교육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요구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교육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설명